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 내무부 관료가 시위대를 학살하는 정권을 목격한 뒤 탈주를 선언하며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내무부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던 한 관료가 자리를 떠났다고 밝히고 공개적으로 시위 운동편에 서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해 이슬람 공화국의 폭력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보낸 음성 메시지에서 그는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의 호소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시위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료는 최근 시위에 직접 참여했으며 보안군이 맨손에 시민들을 향해 실탄을 사용하는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시위대는 어떤 자위 수단도 없었는데도 보안군은 의도적으로 실탄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요구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며 이란에서 폭력 수위가 계속 치솟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행동을 촉구하면서 수많은 이란인들이 미국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란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실망과 증오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보안군이 G3 소총을 사용해 민간인을 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내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많은 지역이 사실상 계엄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통이 강하게 통제되는 가운데 오토바이 부대가 촘촘히 배치되고 장갑차가 거리 순찰을 돌며 집회와 결집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1월 8째 날과 9째 날 이틀 동안의 시위 규모가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였고 그 때문에 당국이 인터넷을 강하게 조이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 유입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권이 잔혹하며 무장한 요원들이 거리에서 공공연히 활동하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치 가면도 안 쓰고 무대를 올리는 탄압극처럼 관객이 아니라 시민이 대가를 치르는 공연 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시위대의 기대는 빠르게 커지고 폭력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을 향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병적인 인물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한 고위군 관료는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병적인 자라고 부른 뒤 트럼프와 미국을 향한 거센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소장 아볼 파질 셰카르치는 공개 행사에서 트럼프도 알고 있다며 누군가 우리 지도자에게 손을 뻗치면 우리는 그 손을 자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세계 전체를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은 적에게 어떤 안전지대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란 현 지도부의 붕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정부들은 대체로 테헤란의 통치 체제를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지역 안보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허커비는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관계 정상화와 장기적 평화를 원한 모든 국가들에게 상시적인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역의 전반적 정서는 테헤란의 불안정 조장 역할에 대한 불쾌감과 깊은 우려입니다. 허커비는 걸프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이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지역 거의 모든 국가가 이란 국민이 현 체제를 끝내는데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지지는 신중하고 은밀하지만 일관된 형태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누구도 미군의 지상군을 이란에 직접 투입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핵심은 워싱턴이 이란 국민의 변화 요구를 향한 정치적, 정신적 격려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한적 군사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으면서도 그런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는 최상위 수준의 결정이며 오직 대통령만이 권한을 가진 사안입니다. 러시아는 쿠피안스크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파이프에 병력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병력 대부분을 쿠피안스크에서 몰아냈습니다. 현재 러시아 병력은 100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부 지역의 지하실과 붕괴된 구조물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 지휘관들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길로 쿠피안스크의 증원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스킬 강 아래로 이어지는 낡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기어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여름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의 진술을 통해 이 파이프 경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당시 쿠피안스크 상황은 극도로 긴박했고 우크라이나 부대는 도시를 잃을 위기에 처해 더 잘 훈련된 지원 병력을 긴급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원이 강화된 뒤 우크라이나는 9월 말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고 12월에는 러시아군을 쿠피안스크에서 사실상 거의 청소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점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외신 기자들을 쿠피안스크로 불러 도시가 완전히 러시아 통제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밀려나는데 말은 이기는 법, 지도 위에서는 늘 승리하는 선언용 전쟁의 정석이기도 합니다. 파이프 정보를 쥔 우크라이나는 출구 지점을 신속히 특정해 러시아 측의 강도 하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가 큰 손실을 입었는데도 같은 침투 경로를 완강히 고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13 작전여단의 한 중급 장교, 별명 아바드는 대치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UAV를 쓰고 러시아는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정찰과 탐색을 위해 병력을 파이프에 던져 넣습니다. 10명을 넣으면 많아야 2명이 살아서 기어 나온다는 식입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밀어넣는 발상은 참으로 시대를 거꾸로 달리는 합리성이고 그 합리성의 비용은 늘 누군가의 목숨으로 결제됩니다. 우크라이나의 UAV 운용 인원들은 파이프의 모든 출구를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력이 파이프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정밀 타격을 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좁은 공간에서 약 15km를 기어가야 하며 때로는 미니 전동차를 이용해 몸을 숙인 채 이동합니다. 파이프 내부 환경 때문에 화학물질 중독 징후를 보이며 기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사 129 독립 UAV 연대의 제1대대 지휘관, 별명 아킬레스는 부대가 파이프 도면을 면밀히 분석했고 출구 주변 시설을 파괴해 러시아 병력이 빠져나온 뒤 숨을 곳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1월에는 수중 구간 파이프에 폭약을 투하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러시아 병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 결과 모스크바는 임시 뗏목으로 강을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러시아는 추가 침투 지점을 만들었지만 위험천만한 파이프 기어들기는 계속됐습니다. 죽음의 통로를 굳이 고집하는 집착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관성이 되어버린 순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관성의 이름이 특별이든 작전이든 실상은 같은 비극의 반복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국방 전략은 러시아가 매달 5만 명의 피해를 입게 만들며 전쟁 지속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모스크바가 평화를 계산하게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새 국방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우는 1월 20날 언론과의 대화에서 이 방향성을 설명하며 이것이 외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돌아가는 동안 병행되는 축으로서
지속적 군사 압박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도로우의 설명에 따르면 전략의 관통 철학은 힘을 통해 평화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외교에는 외교의 역할이 있지만 전장에서의 압박이 없다면 어떤 협상도 취약해진다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의 임무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그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의 비용을 최대화하는 역설은 냉혹하지만 상대가 대화를 거부할수록 현실은 더 차갑게 굳어갑니다. 첫 번째 축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 개혁입니다. 과거처럼 조달과 후방에만 집중하기보다 민간 감독을 포함한 현대적 거버넌스와 기관 간 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렬한다는 것입니다. 페도로우는 모든 변화가 관리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시스템은 결국 약화된다는 말과 함께 정확한 임무 설정과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 중심의 조직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에서 책임과 측정 가능한 성과는 생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 효율을 내지 못하면 시스템에 남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이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러시아군의 손실을 전선 전반에서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모스크바가 병사를 소모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지만 그 접근이 점점 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도로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에 매달 약 5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그 수가 약 3만 5천 명에 달했고 전장 영상으로 확인된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실이 계속 커지면 러시아군의 심리와 조직 균형이 심각하게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특히 인력 부족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숫자라고 말하겠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사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종종 잊혀집니다. 정의를 외치는 쪽이든 안보를 외치는 쪽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끝없는 장래 행렬과 계산서뿐이라는 점에서 이 전쟁은 정말로 무책임하게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새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는 러시아의 무인기 운용 인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선 전체의 전술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위협이 됐고 우크라이나는 이 운용팀을 직접 추적해 제거하는 전담 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페도로우는 관련 부대가 이미 형성됐지만 당면 과제는 규모 확대, 경험의 표준화, 상시적 전투 능력으로의 정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하늘 위 눈과 긴 팔을 약화시키는 것이 보병과 기반 시설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열쇠라는 인식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시에서 전차에 깔려 16살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의 수도 야쿠츠크에서 군사 전시회에 전시된 전차 내부에서 16살 청소년이 깔려 숨지는 매우 엄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장비를 소개하는 전시의 일환으로 벌어졌고 지역과 전국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쟁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전시장이 결국 전쟁의 위험을 교육해버린 셈인데 그 교육은 너무도 잔인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시당국의 초기 정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차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금속 부품에 끼어 압착되었습니다. 구조대와 수사기관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수습과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역검찰은 피해자가 2009년생이며 전차 하부 해치로 내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장비의 한 부품이 갑자기 떨어지며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검찰은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했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사건을 개시해 법의학 감정을 포함한 여러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청소년은 전시기술 구역 내부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가 17살 다른 청소년과 함께 엔진실의 한 계구부를 통해 전차에 올라탔고 덮개가 제거된 뒤 그 경로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정에서 16살 청소년이 포신을 지지하는 거치 부품을 풀어 포신이 떨어지면서 몸을 덮쳤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사고는 멀티미디어 공원 러시아 나의 역사에서 발생했으며 이곳은 2025년 11월부터 장기 군사 장비 전시를 열어왔습니다. 전시 컬렉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불리는 여러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는 미국산 보병 전투 차량 브래들리와 우크라이나의 병력 수송 장갑차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조종사는 정찰 비행 중 전선 도시 코스티안티니우카의 하늘에서 눈 위에 적힌 빵을 주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즉각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의 피닉스 부대 소속 UAV 조종사는 정기 정찰 임무 중 임무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가운 흰 눈 위에 삐뚤빼뚤하지만 절박한 문장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빵을 주세요. 그 문구를 본 사람은 막심 별명 말류크였고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말류크가 상공에서 본 바로는 그 글씨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노년의 여성이 눈을 긁어 한 글자씩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이 느린 걸음으로 몸을 굽혀 망설임 없이 눈 위에 글자를 새기는 순간을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대신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늘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같은 국민이 보내는 외침이며 자신들이 전선의 위험한 하늘을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민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말류크에게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는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목표를 민간인 지원으로 바꾸어 식량이 고갈된 주민을 돕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막기 위해 방공 미사일에 8천만 유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1월 20날 하루에만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 미사일 비용으로 약 8천만 유로를 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UAV 공격의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 치르는 재정적 대가가 얼마나 막대한지 보여줍니다. 젤렌스키는 해당 공격 때문에 많은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야 했고 그중에는 탄도미사일 대응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미사일 패키지를 받긴 했지만 오늘 러시아의 공격만으로도 방공 미사일 비용이 약 8천만 유로가 들었고 그것은 방공 미사일 비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비축이 아직 고갈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매 공격마다 사용하는 미사일 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모스크바가 탄도미사일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도 중개국과 민간 기업을 통해 핵심 부품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런 공급망을 끊지 못하면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인정하며 러시아의 무기 생산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탄도미사일 위협에 명확한 효과를 보이는 유일한 체계가 미국산 패트리엇이며 PAC-3 요격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방공 지원이 생존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대응의 열쇠는 여전히 미국의 손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우선순위 무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파트너들이 미국산 미사일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유지와 대서양 횡단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역량을 지키는 결정적 요소로 간주된다는 설명입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발언 이후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린란드에 대해 3가지 가능성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투브에 따르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긴장이 완화되고 외교적 출구가 마련되어 나토 틀 안에서 북극 안보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이에 압력이나 강압적 영향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그 결과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가 거의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군사적 성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스투브는 유럽 내부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심이 더 강경한 대응과 미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전환점이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자신과 다수 유럽 지도자들은 여전히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과 관세 제재 경고가 다른 많은 의제를 압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시 주변으로 밀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쟁과 그 경제적 여파는 여전히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는 다보스에 직접 참석했으며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테트를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은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를 수행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 추진에서 핵심 인물로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훈련하거나 배치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키이우의 절대적 우선순위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맞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완전히 존중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키이우가 미국과의 번영 협정을 검토하며 재건을 위해 약 8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열 수 있는 상황에서 다보스에서 젤렌스키와 만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중국은 민간 선박을 이동식 방공 미사일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화물선을 개조해 이동식 방공 플랫폼으로 만드는 해상 시험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는 상업용 해상 자산의 군사화 전략에서 새로운 진전을 보여줍니다. 중다 79로 불리는 이 선박은 원래는 일반 컨테이너 선이었으나 이제는 모듈형 무장 체계를 탑재했고 최대 60발의 방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시험에서 중다 79는 표준 컨테이너 15개로 구성된 방공 모듈 패키지를 실었고 그 안에 60발의 방공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 형태로 관측됐습니다. 실사격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현 단계 시험은 대형 군사 장비를 추가 탑재한 상태에서의 기동, 조종, 안정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사일 외에도 선박에는 레이더 2기, 근접방어포 체계 타입 1132기, 접근하는 대한미사일을 교란하고 유인하기 위한 미끼 발사기 타입 726, 대시사 4기, 그리고 다수의 공기 주입식 구명정이 장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구성은 중다 79가 단순 실험 수준을 넘어 해상에서 완성형 방공 방어 플랫폼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합니다. 중다 79의 시험은 중국이 방대한 상선대를 신속히 군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세계 최대급 상선대를 가진 중국은 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민간 선박을 빠르게 군사 임무로 전환해 전통적 군함을 새로 건조하지 않고도 전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세계 정세부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